상구가 갑자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할까?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 듣는 제안이었거든요. 북한산 커브길, 상구는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정희가 불안해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상구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라. 정이야,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습한 지하 단칸방에서 윤정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고 천장에서는 위층 화장실 물이 새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박상구를 조심스럽게 흘끗 보며 일어났습니다. 상구의 입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고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소주병을 붙들고 욕설을 퍼부었던 기억이 정희의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낡아서 구멍난 양말을 신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불과 5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미인으로 소문났던 얼굴이 이제는 깊은 주름과 검은 눈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반 이상이 하얗게 센 채 떡져서 늘어져 있었죠. 하지만 정희에게는 자신의 외모를 한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희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상구가 또다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던 것, 이웃집에서 벽을 두드리며 시끄럽다고 항의했던 것, 그리고 상구가 정희에게 던진 잔인한 말들.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잔소리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운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된 거라고. 정희는 그때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테이블 위에 빨간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료 독촉장, 가스비 독촉장, 관리비 독촉장은 물론이고 상구가 사업하다 망해서 진 빚에 대한 독촉장까지 매일같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건 사채업체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최종 통보라는 문구가 정희의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이번 달 안에 3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정희는 그 글귀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정희가 반찬 가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은 좋게 걸릴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까지 빼면 언제 모을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었죠. 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교 등록금을 스스로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알바, 주말에는 공장까지 다니며 몸을 혹사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급식비조차 제때 못 내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정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집에서 먹고 다닐게요. 은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딸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는 점심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소소한 행복마저 빼앗아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반찬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사장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어제 계산이 10,000원이나 안 맞아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정말 곤란해요. 다른 사람 쓸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실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자꾸 실수가 났습니다. 밤에는 상구의 술주정을 견뎌야 하고 새벽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니 몸과 마음이 모두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내보내지 마세요. 정희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 종일 서서 일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무거운 반찬통들을 나르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받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마치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손목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구석에 앉아 도시락으로 싸온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상구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돈 좀 구해와. 채권자들이 또 찾아왔어. 이번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정희는 핸드폰을 꽉 쥐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더 구하라는 건지 이미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오후 내내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반찬이 짜다고 불평했고 어떤 손님은 가격이 비싸다며 핀잔을 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넘어갔을 일들도 오늘은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됐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버텨야 하지만 정말 언제까지요?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정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상구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정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화려한 상가들을 보며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런 곳은 정희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었죠. 정희는 뒷걸음질 치며 숨었습니다. 저들과 마주치면 또 얼마나 무서운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니까요. 집 앞에 서 있던 채권자들을 피해 정희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뒤에야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사라져 있었지만 현관문에는 또 다른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종 경고장 이번 주 내로 연락 없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떼어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니 이제 정말 끝인 걸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상구가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 여러 개가 굴러다니고 상구는 술에 완전히 취한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다고.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 정희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 몇 개와 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보. 상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희를 불렀습니다. 오늘 얼마나 벌었어? 정희는 가방에서 오늘 받은 일당 10만 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그 돈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고작 이것뿐이야?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상구는 그 돈을 낚아채며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은지 급식비로 써야 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상구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급식비?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 지금 당장 채권자들이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데. 상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웃집에서 다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상구에게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협박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사채업자 김 사장이 상구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상구,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주까지 돈 못 구해오면 너 진짜 끝이야. 상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김 사장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간? 벌써 몇 달째 시간만 달라고 하잖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 아니야?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상구가 되물었을 때 김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안에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없어? 요즘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상구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보험? 분명히 정희가 몇 년 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는데 그때 보험금이 얼마였더라? 상구는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건 농담으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상구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김 사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농담? 누가 농담한다고 했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빚 못 갚으면 너도 끝이고 가족도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그럴 바에야 차라리. 김 사장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상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라면을 끓이며 상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것과는 다른 뭔가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이었죠.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 채권자들이 또 왔다면서요? 정희가 물었지만 상구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술만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상구는 갑자기 일어나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찾으세요? 정희가 물었지만 상구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계속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낡은 서류 뭉치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정희 명의로 가입해둔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상구는 그 증서를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금액 5억 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5억 원이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김 사장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해결하던데. 여보, 그게 뭐예요? 정희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상구는 재빨리 보험 증서를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옛날 서류들이야. 정리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상구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구는 화장실에 가서 보험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보험 가입일, 보험료 납부 현황, 보험금 지급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봤죠. 다행히 보험료는 모두 납부되어 있었고 보험금 지급 조건도 특별히 까다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상구는 보험 증서를 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답일까? 상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몇 천만 원이 넘고 채권자들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하루벌이로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금액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상구는 평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내가 이런 꼴이 되어서 미안해. 정희는 상구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욕설과 고함만 듣다가 이런 말을 들으니 어색했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서 이겨내요. 그래,
함께 이겨내자. 곧 다 해결될 거야. 상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미소를 보며 상구가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구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가 잠든 후 상구는 다시 보험 증서를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고사 보험 처리 절차 같은 검색어들을 입력하며 여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상구의 얼굴에는 점점 더 어둡고 결심에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상구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완전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교통사고 통계, 보험금 지급 절차, 경찰 수사 방법까지 샅샅이 조사했죠.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상구는 매일 밤 정희가 잠든 후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계획을 다듬어 갔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정희가 아침에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상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욕설과 고함 대신 다정한 말투로 대화를 나누고 술도 예전보다 적게 마셨습니다. 정희는 상구가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은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정리된 것 같아서. 상구는 애매하게 대답하며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사실 상구는 지역 신문의 교통사고 기사들을 유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산길 커브 구간에서 일어나는 전복사고에 대한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희는 상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술주정과 욕설에 지쳐 있었는데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는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저녁에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정희가 제안했지만 상구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며 거절했습니다. 사실 상구는 오늘 중요한 답사를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산길 도로를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했거든요. 정희가 시장에 나간 후 상구는 혼자 차를 몰고 북한산 근처의 구불구불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평소에도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구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산길에 도착한 상구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S자 커브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고 한쪽은 깊은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은 있었지만 오래되어서 부식된 부분이 많았죠. 여기면 될 것 같아. 상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상구가 주목한 건 한 구간의 극커브였습니다. 그곳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직진하면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평일 저녁에는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어서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낮았죠. 상구는 핸드폰으로 그 구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구는 차량 정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브레이크 고장 원인, 브레이크 개통 점검 같은 내용들을 검색해봤죠. 그러다가 브레이크 오일을 빼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이면 안 돼. 자연스러운 고장처럼 보여야 해. 상구는 더 정교한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이크 호스에 작은 구멍을 내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서히 브레이크 오일이 새어나가서 운전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상구는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드라이브라도 할까? 요즘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정희는 상구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넘게 살면서 상구가 먼저 드라이브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말요? 어디로 갈 건데요? 북한산 쪽으로 가볼까? 단풍도 구경하고. 상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언제 갈 건데요? 상구는 이번 주말 저녁 때 어때? 사람도 적고 조용할 것 같은데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주말이 되기 전 상구는 미리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목요일 밤 정희가 깊이 잠든 후 상구는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미리 인터넷에서 주문한 작은 송곳을 가지고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부분을 찾았죠. 상구는 손전등을 켜고 차 밑을 기어 들어가며 브레이크 호스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구나. 상구는 브레이크 호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송곳으로 아주 작은 구멍을 냈습니다. 너무 큰 구멍을 내면 금방 오일이 다 새어나가서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새어나가도록 아주 작게 구멍을 낸 것이었죠. 작업을 마친 후 상구는 다시 조용히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라이브 당일 상구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정말 좋다.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나들이 하니까 기분이 좋네. 정희도 상구의 변화된 모습에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날이 또 언제 있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화목한 부부의 모습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평지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구와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드라이브를 즐겼죠. 여보,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어요. 정희가 창밖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상구는 그래, 앞으로 자주 하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근처에 도착하자 도로는 점점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구는 미리 확인해둔 그 위험한 커브 구간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며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브레이크는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일이 다 새지 않았나? 상구는 속으로 조바심을 냈습니다. 마침내 그 S자 커브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상구는 정희가 창밖 풍경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걸 확인한 후 슬그머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봤습니다. 페달이 평소보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브레이크 오일이 상당량 새어나간 것 같았죠. 상구는 이때다 싶어서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정희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구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계속 가속했습니다. 커브가 나타나자 상구는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핸들을 살짝 틀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커브를 도는 차량은 통제를 잃고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여보, 정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순간 상구는 재빨리 안전벨트를 풀고 차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대로 사고의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거든요. 상구는 도로 옆 풀숲에 떨어져 몇 군데 찰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차 안에 그대로 남아 가드레일에 심하게 박힌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목격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차량 앞부분은 가드레일에 심각하게 박혀 있었고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죠.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상구는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가드레일에 박혔어요. 상구는 일부러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신고자님, 침착하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상황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구는 목소리를 떨게 만들며 대답했습니다. 북한산 근처 산길이에요. S자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가드레일에 박혔어요. 부상자가 있나요? 상황실 직원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상구는 네, 제 아내가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의식을 잃었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상구 자신도 약간 다쳤지만 그건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만 다친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신고를 마친 후 상구는 차량으로 달려가서 정의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걱정하는 남편처럼 보일 테니까요. 정의야, 정의야, 대답해. 상구는 큰 소리로 정의의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차문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열리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구는 조심스럽게 차문을 열고 정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정의는 에어백에 의해 큰 충격은 피했지만 머리 부분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상구는 정의의 맥박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야, 포기하지 마. 곧 구급차가 올 거야라며 애타게 부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몇 분 후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구급차와 소방차가 동시에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현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구급대원이 상구에게 물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제 아내가 차 안에 갇혀 있어요. 상구는 다급하게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량으로 달려가서 정의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의식 없음, 두부 외상 있음. 한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정의를 조심스럽게 차에서 꺼내기 위해 준비를 했죠. 상구는 옆에서 가슴을 치며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등산객 몇 명이 사고 현장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큰일 났네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나 봐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구는 이들에게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혀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으니 더욱 자연스럽게 연기해야 했거든요. 환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구급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정의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상구는 정의 곁으로 달려가며 여보, 정신 차려. 나야. 라고 불렀지만 정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구급차로 옮겨졌죠.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상구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사고가 난 건가요? 상구는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평소처럼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커브길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먹혔어요.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차가 통제가 안 돼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브레이크 고장은 정말 위험하죠. 산길에서는 더욱 그렇고요라고 말했습니다. 상구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차에서 튕겨나간 건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아내가 걱정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의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정의의 상태를 확인했죠.
CT 촬영과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상구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며 간호사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제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1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뇌진탕과 경미한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될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듣는 상구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혹시 위험한 상황인가요? 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구는 겉으로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상구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나가는 의료진들에게는 제발 아내가 깨어나게 해주세요라며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핸드폰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사고 조사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상구에게 말했습니다. 상구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차량을 견인해서 확인해 본 결과 브레이크 호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브레이크에 이상을 느끼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상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날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의사가 상구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상구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상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상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 정말이요? 다행이다. 라고 외쳤지만 속으로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의가 깨어났다는 것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의미였거든요.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정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 곳곳에 상처가 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의는 상구를 보자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살아있네요. 정의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의야, 정말 다행이다. 너무 걱정했어. 상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혹시 사고 났을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의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고 직전에 여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상구는 깜짝 놀라며 그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안 먹혔으니까 그렇지. 너도 머리를 다쳐서 기억이 헷갈리는 거야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상구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정의의 말에 상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정의가 자신의 진짜 의도를 눈치챈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정의는 조건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뇌출혈은 경미한 수준이었고 뇌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지만
집에서 요양할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구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정희야,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무리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하지만 정희는 그런 상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술만 마시고 욕설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할 리가 없었거든요.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만약 정말로 상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정희는 상구가 잠깐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먼저 상구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사고사 보험 처리 절차, 브레이크 고장 원인 같은 검색어들이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이런 검색을 했다는 게 정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사고도 나기 전에 이런 걸 검색했을까? 정희는 스크린샷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그 다음 정희는 보험 증서를 찾아봤습니다. 자신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증서가 상구의 서랍에서 발견됐거든요. 보험 금액은 5억 원, 상구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로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며칠 후 정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상구가 김 사장과 만나기로 했는데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죠. 정희는 머리가 아프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하고 몰래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꼭 참고 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정희는 상구와 김 사장이 보이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상구와 김 사장은 정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박상구, 아내 사고 난 일 안타깝더라.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상구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사장은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많다고. 다행히 잘 처리됐는데 왜 아직도 돈이 안 나와? 라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김 사장이 상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부추긴 것 같았거든요. 네, 김 사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내가 살아나서 문제가 됐어요. 보험회사에서 더 자세히 조사한다고 하네요. 상구의 말에 김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뭐, 제대로 못한 거야? 그럼 내 돈은 언제 받는다는 거야? 김 사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상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희는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 같았죠. 그 후 정희는 사고 난 차를 견인해간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정비소 사장은 정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사고 나신 분이시군요. 차 상태 정말 심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이상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브레이크 호스에 아주 작은 구멍이 나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마모된 게 아니라 뭔가 날카로운 걸로 뚫린 것 같았어요. 워낙 작은 구멍이라 서서히 오일이 새어나가게 되어 있었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인위적으로 구멍을 낸 거라는 말씀이세요? 정비소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경찰이 정밀 조사를 해봐야죠. 정희는 정비소 사장의 말을 핸드폰으로 녹음해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상구의 핸드폰 검색 기록, 김 사장과의 대화 녹음, 정비소 사장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상구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날 밤 상구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정희야, 요즘 나보는 눈빛이 이상해.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상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여보를 의심해요? 그냥 사고 후유증으로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상구는 정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정희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상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른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도 상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구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모든 증거를 완성해야 했죠. 정희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상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정희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의심스러웠죠.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외출을 하는 건지, 게다가 돌아올 때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정희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상구는 정희가 경찰서 근처를 서성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구는 식은땀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그날 밤 상구는 김 사장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큰일 났어요. 아내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김 사장은 뭐? 그럼 우리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라며 당황했습니다. 상구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막아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봐. 내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려.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망상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경찰에 신고해도 믿지 않을 거야. 상구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다음 날부터 상구는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에게 정희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며 말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아내가 사고 후로 이상해졌어요. 자꾸 없는 일을 있다고 하고 저를 의심하기도 하고 슈퍼마켓 아줌마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죠. 정희 씨가 요즘 어떤가요? 동네 아줌마가 물어보자 상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고 충격이 컸나 봐요.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헛소리를 자주 해요. 제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말이 되나요? 아줌마들은 어머, 그럼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정희가 시장에 갔을 때도 상구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 몸은 좀 어때요?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정희는 괜찮아요.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장님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혹시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생각 같은 거 하지는 않죠? 사장님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그 질문이 이상했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에요. 그냥 사고 후유증 때문에 혹시나 해서요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고 마치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상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상구는 요즘 내가 나를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혹시 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희는 상구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멀쩡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희가 반박하자 상구는 더욱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자꾸 밖으로 나가고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고. 상구의 말에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 사장이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채권자 2명도 함께 왔죠. 정희가 차를 대접하러 나오자 김 사장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구, 아내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사고 후유증이 심한가 봐요. 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상구도 일부러 정희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거들었습니다. 아, 머리 다치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사람도 교통사고 후에 이상해졌거든요. 정희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반박했다가는 상구에게 더 큰 빌미를 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이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상구, 내 아내가 혹시 이상한 소리 안 해? 예를 들어 내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거나 그런 말 말이야. 김 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상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그런 말을 해서 당황스러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사고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네. 만약 그런 말을 경찰한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 사장의 말에 상구는 그래서 걱정이에요. 혹시 정말 신고라도 하면 어쩌죠? 라며 연기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다 증언해 줄게. 내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이야. 사고 후유증으로 피해망상에 시달린다고 하면 경찰도 믿지 않을 거야. 김 사장의 말에 다른 채권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정희는 이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구와 채권자들이 함께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이 대화도 몰래 녹음했지만 이제 상황이 매우 불리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구의 계획이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정희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브레이크 호스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지만 고의로 훼손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주변 분들 말로는 부인께서 사고 후유증으로 좀 힘드시다고 하던데요. 정희는 가져간 증거들을 보여줬지만 경찰관은 이 정도로는 기소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상구의 작전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벽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상구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상구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혼자서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상구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야 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정희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상구의 핸드폰 검색 기록, 채권자들과의 대화 녹음, 정비소 사장의 증언까지 분명히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왜 경찰은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했죠. 상구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을 매수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을 테니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박상구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정희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첨부하고 상세한 경위를 설명했죠. 고발장을 완성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상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상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김 사장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부탁했죠. 법정에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김 사장은 돈도 받고 증언도 해주고 일석이조네. 걱정 마.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상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혹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사고 후유증이 심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드디어 고발장이 접수되고 상구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자 상구는 더욱 자신만만해졌습니다. 정의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모든 증인이 내 편이니까. 상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의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화제가 되면서 기자들도 몰려들었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보험금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입장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고의로 훼손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상구는 태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변호사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였으며 피해자인 아내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 사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 박상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김 사장은 사업상 거래 관계였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내 살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김 사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내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녹음한 대화가 있는데 김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채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상구 씨는 평소 아내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증인들이 입을 맞춘 듯 상구에게 유리한 증언만 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상구 편을 들었습니다. 정희 씨가 사고 후로 많이 이상해졌어요. 자꾸 남편을 의심하고 없는 일을 있다고 주장하고요. 반찬가게 사장님까지 요즘 정희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였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상구는 피고인 신문에서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절대로 해칠 생각이 없어요. 아내가 이런 고발을 한 것은 사고 후유증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살인을 하겠습니까?
상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재판부도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증거를 보면 브레이크 호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훼손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고요. 정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증인이 상구 편을 들고 재판부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구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 같았죠. 정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해보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분명히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확신합니다. 사고 직전 남편의 표정과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거세게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뇌진탕을 입었고 의료진도 기억장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언입니다. 법정 분위기는 점점 상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녹음한 대화가 있습니다. 정의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과 남편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법정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그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검사는 증거 능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상구, 아내 사고 난 일 안타깝더라. 그런데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김 사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많다고.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네, 김 사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아내가 살아나서 문제가 됐어요. 상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상구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증인 김 씨도 공범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기자들이 분주하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상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누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되지 않은 진짜 녹음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결국 상구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 사장은 증인석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설마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구 역시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녹음된 대화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거든요. 검사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의 핸드폰 검색 기록을 보면 사고 발생 일주일 전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브레이크 고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색한 흔적이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스크린샷들을 보며 재판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소 사장도 다시 증인석에 섰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의 구멍은 분명히 인위적으로 뚫린 것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노후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형태의 손상이었어요. 그의 증언은 상구의 범행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재판부는 약 1시간의 심의 끝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상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살인 미수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상구는 판결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상구에게 수갑을 채우며 끌고 나갔죠. 김 사장과 다른 채권자들도 위증죄와 공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정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았던 시간들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정희의 사연은 전국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은 용감한 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응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상구가 감옥에 간 후 정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상구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빚에서 해방됐습니다. 법원에서 상구의 사기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서 채권자들의 권리가 대부분 무효화됐거든요. 정의는 오랜만에 독촉 전화와 빨간 독촉장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정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후원을 제안해 왔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용기 있는 여성을 응원한다며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사업장 임대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희는 이런 도움을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죠. 가게 이름은 새출발 반찬이었습니다. 정희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수는 첫 월급을 받자마자 정희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정희는 그 돈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딸 은지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급식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밝은 웃음을 되찾았죠.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출발 반찬은 금세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정희의 사연을 알고 응원하러 오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음식 맛이 좋아서 단골들이 늘어났죠. 사장님, 오늘도 김치 포장해 주세요. 나물 반찬도 하나 더 주세요. 정희는 바쁘게 일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는 동네 여성들을 위한 요리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요리 기술을 배워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요리 교실은 큰 인기를 끌었고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상구가 있는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 번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상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기운도 없어 보였죠. 정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상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정말 돈 때문에 미쳐 있었나 봐. 하지만 정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상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아이들은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당신이 없는 게 더 행복해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희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지역 소상공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모범적인 사업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시상식에서 정희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끝내 살아남아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정말 대단해. 결국 이겨냈어. 정희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상구의 말에 속아서 정의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응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참고만 살던 지난 세월은 정말 끝났네요. 이제는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의의 얼굴에는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 출발 반찬의 불빛이 따뜻하게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새로운 삶처럼 밝고 희망찬 빛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참아온 세월 끝에 통쾌한 복수를 이룬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끝내 진실은 드러나고 피해자였던 아내는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